수유동교회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3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86이라고 그러나요? 중학생 때 저한 6.25를 만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대단히 저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가까이에 중앙교회에서도 제가 한 4회 정도 강연했고, 그다음에 저희 노회가 강북노회인데 정릉교회에서는 대놓고 노인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마 시간 아까 말씀 계셨는데 좀 가능하면 줄여가지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보시는 대로 여기 있습니다. 제목이 노후를 아름답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 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예수님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평균 연령이 혹시 아십니까? 18세입니다. 18세.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죠. 물론 조금 차이 있지만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평균 수명을 훨씬 지나서 그 당시에 세계로 볼 때는 장수 쪽에 속한 것 같아요. 33세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청년인데 그 당시 나이로서는 절반이 죽고 절반이 산 나이가 대개 평균 수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8세 되면 절반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요즘 이제 추세는 여기 있지만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1950년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건 통계 어떤 것은 30세도 있고 7세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보통 40대 중반이었는데 이것이 50대로 넘어간 게 한 20년 걸렸고요. 대개 20년 거쳐서 한 5년씩 평균 수명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면은 70년대 여기 표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여자분이 오래 사시죠. 그래가지고 2010년 되면은 저런 숫자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것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201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앞으로 절반이 죽고 절반이 사는 나이가 저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측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 나이가 절반이 된다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끔찍한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그런 통계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는 원하고 원하지 않고 관계없이 별개의 문제로 우리는 이런 장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위생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위생시설. 그리고 옛날에는 전염병도 많이 돌고 한 것들이 전부 다 오염된 물을 많이 먹고 한 것이 상수도가 도입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냉장고가 도입됨으로써 음식물 부패한 것들 많이 그것이 우리의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물론 의료계의 의료술의 발전, 특히나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 이런 것들이 우리 수명을 늘리고, 그 다음에는 영양 문제입니다. 영양이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이렇게 장수 시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OECD 국가 여기서 2030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전망을 한 건데 보면은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대단한 나라로 해서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미국을 동경하듯이 대한민국을 동경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은데, 외국 사람들이 보시면은 지금 일본 사람들이 최장수로 되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2030년 되면은 한국이 여성은 90.82세, 남성은 84.07세를 산다는 것이 OECD에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저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럼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 옛날에는 그랬어요. 오래 사는 것이 수복, 복 중에 복인데,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보니까 나는 얼마 살면은 좋겠느냐. 제일 많은 사람들이 80대입니다. 80에서 90, 89세까지 59.3%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0세에서 79세. 뭐 통계니까 이건 이런 뭐 설명 안 해드려도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 장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축복이 아니라는 숫자가 의외로 많아요. 그 오래 사는 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수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통계를 보니까 그저 그렇다, 뭐 축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요. 보면은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많죠. 이거 뭐 여러분들 다 느끼시는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나 우리 세대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자녀들한테 쏟았다고요. 경제적인 거 다 집 팔아가지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요. 거기다가 몸은 아파요. 근데 이걸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도와주고는 있지만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이게 이제 노인 문제라든가 자식 부담을 주기 싫다든가 너무 오래 길다. 뭐 이런 말하자면 그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안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거든요. 돈이 없이 오래 살 때, 그 다음에 아픔에 오래 살 때, 일 없이 오래 살 때, 혼자 돼야 오래 살 때, 이게 전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가져주는 게 아니고 부담으로 가져오고 또 뭔가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이런 요인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노인 스스로 나이 드신 사람 스스로도 가정과 사회에 부담만 주는 세대,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 할 일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노인 스스로를 폄하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고령자가 될수록 신체와 정신적 쇠락이 뚜렷해지면서 노쇠에 대한 각종 만성 질환 많이 있죠. 두려워하게 되고 특히나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돼서 심할 경우에는 자긍심을 잃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노인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고요. 이것은 한번 좀 학문적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럼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그 마슬로우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오실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사람의 욕구는 어느 단계에 달성하면 더 높은 단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행복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사람마다 행복의 지수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차이가 난다. 그런 연구를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복을 어떻게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느냐. 그래서 한 것이 요건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돈, 인간관계 이것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는 야망이라든가 자존심, 기대, 유머가 두 번째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에는 인생관이라든가 적응력 이런 것들은 세 번째 영향을 미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생존 조건 이것이 개인적인 특성보다도 5배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그거를 계산하는 하나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삶 자체를 위협하는 고통과 절대 빈곤을 빼고는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실제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또 있어요. 보면은
이 양양이라는 교수는 중국 교회인데 시카고 대학 사회학 교수인데 밑에 숫자 어떤 연구를 해서 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행복 지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나이가 오를수록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10살이 증가하면은 오히려 행복 지수는 5배씩 증가한다. 이 연구 논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왈가왈부할 소개는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 이 코넬 교수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건 이렇게 조사한 거고 이 사람 얘기는 나이가 들면 사회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활동 넓게 정의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령자가 느끼는 어려움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생리적으로 또는 사회 환경적으로 나이가 들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지금 환경을 더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정신적 행복은 나이가 들수록 계속 성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진다는 연구 논문들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느낄까요?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고령자가 행복한 이유는 우선 정신적으로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있지만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책임으로 자유롭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년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그리고 건강이 유지되면서 최소한도 먹는 것이 걱정 없을 때 이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그리고 행복한 그런 그 시기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떨구고 있죠. 사실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정년 이후에 직장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정년 이후에 자유롭게 봉사활동하면서 보니까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학자들이 얘기가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년하고 그 다음에 나면은 건강하고 최소한의 경제적인 뒷받침만 되면은 내가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죠.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잘 수 있죠. 미운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미운 사람 있더라도 직장에 안 나갈 수 없으니 가서 미운 사람 만나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러나 우리 연령대에서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미운 사람 안 만나면 돼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자관 그런 연령대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조건 그러니까 최소한도 건강에 문제가 없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면 아주 멋진 세계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년은 쇠퇴기가 아니라 다른 시기와 마찬가지로 기쁨과 어려움이 있으면 살만한 가치가 있고 쇠락이 아니라 호기심 가득한 모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빈과 건강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뭐 좀 있는 것이 9988 234는 뭐 아시겠고요. 설명 안 해도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 뭐 이런 구호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건 2018년 OECD가 내놓은 통계인데 한국이 기대 수명이 82.36세로 돼 있고 건강 수명이 9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건 물론 태어나서 얘기입니다. 태어나서 절반이 죽고 절반이 사는 나이가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저만큼 살 텐데 그 중에 17년 4.6년은 이게 뭐냐면 아파서 아니면 몸이 다쳐서 활동을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다든가 하는 것이 보니까 17년이 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 외국에 비해서 이 말하자면은 건강 수명이 아주 떨어져요. 평균 수명보다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노인분, 여자분들, 골다공증 뭐 계신 분들은 더 하겠죠. 넘어지면
옛날 같으면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는데 잘못하면 손이 부러진다든가 특히나 이 고관절이 나가면은 그걸로 인해서 아주 고생하다 돌아가시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말 여러 가지 이제 옆에 있는 것이 그러면 이러한 건강 수명을 줄이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이제 평균적인 것이고 얼만큼 이런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식습관 문제, 음주, 흡연, 고혈압 뭐 이런 것들 이거 보시면 잘 알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건강식 생활 속 그 실천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목할 것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래 사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정보는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보는 곧 돈이라고도 그러는데 우리 건강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건강 생활을 하느냐는 것도 알아야만 음식은 어떻게 조절하고 그다음 평일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고요. 그래서 장수와 그거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몇 가지를 쭉 들어봤는데 이것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뭐 매일 3km 걷기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노인이라면은 제일 좋은 것이 걷기입니다. 걷기를 젊은 사람과 같이 걸을 필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독폭을 길게 하고 숨이 찰 정도로 걸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학자들의 얘기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다가 오히려 더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본인의 건강에 맞게끔 걷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걷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 하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가서 읽어보시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바른 식생활 아까도 나왔지만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정보를 여러분이 아셔가지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어떤 식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찾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여기 뭐 좀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활동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등한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 문화 같은데 여기 오셔서 이런 강의도 들으시고 또 친구들 만나서 또 쓸데없는 얘기였지만 얘기를 나누시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도 아주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요. 또 사회생활을.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하시고 특히나 종교 활동하는 분들이 수명이 깁니다. 잘 보십시오. 그 오래 사시고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나오는 사람들. 저도 제 나이에 비해서는 다들 젊게 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있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나오시는 것 아주 좀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책이 머리를 많이 쓰라고 그러죠. 머리를.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그 두뇌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최근에 있는 걸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지금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의 금년도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을 탄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북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분인데 의사가 되지 않고 연구원을 빠져가지고 키스트에서 뇌연구에 관해서 그 책임자로 있는데 그분이 김건데 좀 갑자기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찾아보면 나와요. 그분이 얼마 전에 강의를 해서 강의를 제가 들었거든요. 듣고 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머리를 쓰니까 쓰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이제 부산물이 나와요. 우리가 숨 쉬면은 산소를 들이키고 또 탄산가스 내에 뿜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도 이제 맑게 하고 하듯이 뇌도 생각을 하게 되면 특히 고민하게 되면 많은 생성물이 나와가지고 그걸 없애야 돼요. 없애는데 그게 어디로 없어질까 하고 보니까 이게 임파선을 통해서 머리에서 임파선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것이 국제 인용 논문에서 아주 상당히 인용되기 시작했고
그걸 인정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정부에서 주는 건데요. 3억짜리인데 그 양반이 그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노폐물이 어디로 가느냐 봤더니 임파선을 통해서 밑으로 와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아직까지는 뭐 그거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머리 이 손으로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다듬으면 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알츠하이머라는 것이 타우 단백이라는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축적돼 가지고 그의 문제를 일으킨다 오는데 그럼 그 자체도 빠져나가느냐 그건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느냐 그러나 그 양반이 최근에 제가 들은 건데 그 정보를 드립니다. 이거 쉽죠? 이거 하세요.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고 난 다음에 또 뭐 바르면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는 거 가끔 하시라고요.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물론 취미생활 이건 뭐 저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나 뒤에 것은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웃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주 웃으면 뭐 실없다는 얘기 안 해요. 본인이 웃는 것도요. 본인의 생각이 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엄숙한 모습만 띄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자주 웃으세요. 웃는 것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물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담소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많이 웃어라. 웃음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부정적인 생각이 노화를 촉진한다. 건강한 정신이 육체의 건강을 지배한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라. 행복할 때 행복해진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거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감을 넓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행복은 전염된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옆에 행복한 사람을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긍정적이고 늘 자주 웃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친구를 삼으면은 나도 거기에 전염이 돼가지고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치아 문제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 치아 문제는 돈이 없으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해요. 지금 연구해 보니까 이 치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요. 특히나 치매하고 아주 연관이 깊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아 문제는 문제가 있으면 가서 곧바로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설명은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흡연, 과음 이거 나쁜 것은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제가 사실은 88년도에 우리나라에 올림픽 할 때 금연운동을 시작해서 금연 올림픽을 할 때 제가 거기에 부회장으로 이제 그 금연운동 협의회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학교에 나가서 강연도 많이 다녔어요. 이 흡연만큼 나쁜 거 없어요. 그건 흡연은 정말 그건 하면은 그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술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은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요즘은 혈압 체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뭐 나오니까 당 체크도 쉬우니까 그걸 할 때마다 가끔 재보시고 그걸 이제 관리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삶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이건 한번 읽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인 듯 최선을 다해 살고 지금이 생애 최고의 순간인 듯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누리고 행복은 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쫓는 것이고 원망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찾는 것이고 슬픔은 견디는 것입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고 병만은 버타는 것입니다. 사랑은 끓이는 것이고 미움은 사귀는 것입니다. 가족은 살피는 것이고 이웃은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즐기는 것이고 속박은 날려버리는 것.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울음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기쁨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줄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비가 온 후에 세상이 더 빛나듯 오늘이 비록 어제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다 해도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한 즐겁고 멋진 하루를 만들어 갑시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저도 이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여러 군데 뒤져가지고요. 이런 얘기가 재미있구나 해서 아무 간추려서 올린 거니까 교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이 들어선 사실 어느 한 분이 먼저 가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지난 8월 8일에 제 아내를 잃었어요. 수den교회 물론 권사였는데 갈라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고통이 많더라고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꼼짝 못하고 저도 뒷바라지 하느라고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는 결국은 혼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혼자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요즘은 젊은 아이들도 자기가 이제 밥을 한다든가 생활하는 것을 다 배우고 같이 아이들 교육도 아내와 함께 하는 이런 교육들을 받고 또 훈련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대는 아니잖아요. 남자는 특히 더 합니다. 남자는 여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여자의 나이 들면은 좀 남자가 얄미울 정도로 집안에 붙어가지고 여자 손길을 기다리는데, 근데 사실은 언젠가는 혼자 된다고요. 저도 혼자 되니까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옷 같은 것도 마누라한테 물어가지고 이 옷 입고 가면 괜찮아? 그래 다 물어봤는데 제가 지금 찾아서 입어야 되는데 아주 쉽질 않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 어떻게 옷 입고 가지? 그래도 어르신들 계신데 그래도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가야지. 그런데 전 같은 마누라 가서 뭐 입으라 그러면 입고 오면 될 텐데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혼자 언젠가 될 텐데 그리고 보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서로 도우면서 보내드리고 마지막 삶은 나 혼자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뭐랄까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보면은 지금 숫자가 나왔습니다만은 2013년도 14년도에 23%가 혼자 사는 사람이 돼 있고 증가된 사실 더 된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지금 혼자 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따지면 더 된다고 그러는데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60%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가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고독사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50%가 지금 혼자 사는 미혼이란 또 이혼 사별 다 포함해서죠.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요즘 보니까 저도 이제 와이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좀 알게 되는 거지만 개인이 마트에 가면은 혼자 먹을 것들이 많이 개발됐더군요. 근데 그런 편의는 있지만은 제가 그걸 준비하고 또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도 제가 그런 원고들을 좀 괜찮다고 해서 뽑은 건데요.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이 생애 최고의 날인 듯 최선을 다해 살고 지금이 생애 최고의 순간인 듯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누리고 불행은 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쫓는 것이고 원망은 잊는 것입니다. 기쁨은 찾는 것이고 슬픔은 견디는 것입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고 병만은 버타는 것입니다. 사랑은 끓이는 것이고 미움은 사귀는 것입니다. 가족은 살피고 살피는 것이고 이웃은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유는 즐기는 것이고 속박은 날려버리는 것.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울음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기쁨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줄까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비가 온 후에 세상이 더 빛나듯 오늘이 비록 어제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다 해도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한 즐겁고 멋진 하루를 만들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홀로서기 이제 문제를 거꾸로 갔네.
그리고 이제 사회성을 함양하라는 얘기고요. 절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몸 단장을 이게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제일 좋은 옷 입고 다녀야 합니다. 언제 두고 입으시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좋은 옷은 꼭꼭 숨겨놓고 그냥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명절 때 뭐 가끔 입으시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사실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제일 좋은 옷, 제일 맛있는 것, 제일 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나쁜 것부터 먼저 먹고 받으면 끝까지 나쁜 것만 먹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만 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좋은 것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몸단장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찾아하라. 기다리지 말고 뭐 그런 얘기고요. 여기 중요한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 이 봉사하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해서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봉사하게 되면 내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 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 봉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한테 주는 걸로 시혜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연을 봐도. 자연을 보면 보십시오. 그 들판에 이름 없는 꽃들 그 꽃 피잖아요. 그러면 꿀을 내거든요. 그러면 곤충들이 날아와서 꿀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꿀을 줬더니 그 아이들이 와서 수정을 시켜가지고 씨를 만들어 자손을 퍼뜨리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생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손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식물의 모든 생물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시혜를 베풀 때 더 큰 것이 나한테 오더라고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건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게 봉사에 대한 얘기들을 뭐 여기 이제 뭐 써 있습니다만은 이거 시가 아직 읽어도 되겠네요. 봉사는 남을 위해 베푸는 이른바 시혜가 아니라 곧 자신의 행복과 보람을 보다 증진시킨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목표를 이룰 때 가질 수 있는 성취 행복감은 순간적이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서는 그걸 달성하게 되면 야 신나죠. 그걸 딱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봉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위해 스트레스가 다시 노출된다. 남을 도울 때 행복감이 가장 오래 남으며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도 올라간다. 봉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행복을 가져다 준다.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게 한다. 인간성이 성숙된다. 행복과 건강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더듬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근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 따놨는데 잠이 들자 나는 인생은 행복한 것이라고 꿈꾸었다. 깨어나자 나는 인생이 봉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봉사했고 봉사는 삶 속에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게 타고로 유명하죠. 인도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타고로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드리 헵번 아시죠? 영화 나왔지만 이분이 봉사 많이 했어요. 말년에.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게 오드리 헵번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흑인 사회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사명감 없이 TV에 나온 것을 시청자들에게 봉사하게 생각하고 일을 했더니 하는 모든 일이 선물로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바꾸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봉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테레사 수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머더 테레사스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해서 일어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이렇게 이제 용어까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199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연구로서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한 봉사활동하거나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 면역이 이게 참 재미난 것이요. 실험을 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는 것들을
학생들을 놓고 영화를 한 10분 동안 보여줬거든요. 그 영화를 보기 전하고 영화를 불과 10분 봤는데 피를 뽑아가지고 그 항체를 검사했더니 10분 후에 본 아이들 항체가 확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는 걸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감명받고 10분 동안 영화를 봤는데 그동안에 항체가 올라가서 병원균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것이 이렇게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터미널로지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그 용어가 생긴 거예요. 그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건 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헬퍼스 하이라고 그러는데 남을 도울 때 느끼게 되는 최고의 기쁨. 남을 돕고 난 뒤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지속되는 심리적 포만감이 혈압, 스트레스,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하고 엔돌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일종의 마약과 같은 성분인데 이게 나오면은 가령 이제 산모가 아이 낳을 때 아기도 그렇고 산모도 그렇고 엔돌핀이 많이 분비돼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게 분비됨으로써 고통을 줄이거든요. 그게 엔돌핀인데 우리 몸에서 만드는 일종의 마약과 같은 그런 그 환각 그 물질인데 이 수치를 정상의 3배 이상 상승시킨다 그랬고요. 이 같은 현상은 봉사 정신의 진실한 배려와 사랑에 녹아 있을 때 일어난다. 그 대상이 꼭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며 나보다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누릴 수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꼭 사람만인 대상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주고 동물에게 이런 시혜를 베푸면 그 리워드, 그 말하자면 결과가 나한테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기, 에고이즘은 그 말하자면 알터리즘의 이타적인데 이기적인 생각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고 아까도 자연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남을 돕고 먼저 할 때 나에게도 좋은 결과가 온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스스로 행복하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감은 마음에서 나온다. 행복도 불행도 사랑도 미움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스스로 행복하다는 확신이야말로 행복이 셉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불편해봤자 그게 오히려 덕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나는 그래도 행복해. 그럴 때 행복이 오히려 내 마음속에 커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노년의 행복과 보람으로 한 단계 격상하려면 그동안의 경험을 후대에 전하고 베푸는 봉사활동을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우리 세대의 책임은 잘 늙는 것만이 아니라 이 경험을 가지고 선하고 행복한 무엇인가를 만드는 데 있다. 이야말로 삶의 보람과 기쁨을 한 단계 격상시킨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세상에 일단 태어나면은 죽게끔 돼 있는 것이 그 모든 생물입니다. 인간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어요. 특히나 지금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살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텐데 천국으로 올라갈 우리 영혼 천국으로 갈 것이고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갈 것인데 지금 의료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60년대부터 뭐가 나왔냐면 심폐소생술이 나왔어요. 옛날 같으면 심장이 멎으면은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나이 들어서. 지금은 심장이 멎어도 응급실에 들어가면은 이걸 해가지고 심장을 살려내요. 살려내는데 이게 심폐소생술이요. 장정에 올라타가지고 확 누르는 거거든요. 노인들 가면 갈비뼈 다 부러집니다. 다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숨을 쉬게 만드는데 젊은 아이들 같은 관계없어. 왜? 젊은 아이들은 앞으로 그렇게 살려놓으면은 다시 회복해서 젊게 그다음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만 노인들인데 노인들을 모신다고 이걸 그 병원에 맡겨놓으면 이게 다 부러뜨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현행법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사가 살인죄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생긴 것이
제가 그 법 만드는 처음부터 관여해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것이 이제 설명. 여기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사전 의료 의향서. 예. 그 제가 그 법 만드는데 처음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활동해서 그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도 아주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캐톨릭 신부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대자들이 많으니까 국회에서도 제법을 아주 서구에 비해서는 축소시켜서 만들어놨는데 이거 고쳐야 돼요. 고쳐가지고 지금 다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Death with Dignity라고 그래가지고 존엄사법을 좀 발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치 싸움하느라고 뭐 그건 뒤다보지도 않고 1년 지나면 자동 폐기가 되거든요. 자동 폐기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관심 갖고 그런 거 있으시면 좀 글도 좀 올리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그런 문제에서 약합니다. 서구에 비해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먹고 관계없이 젊은 애들도 나 살기 싫어, 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사들이 확인하고 약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링겔에다가 꽂아가지고 본인이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정말 그러면 의사들이 판단해서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구나 확인되면 젊은 사람도 해줘요. 건강한 사람도. 그러면 가서 그걸 해가지고 본인이 해야 돼요. 그 대신 이렇게 틀면은 약이 나와가지고 잠자듯이 수술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큰 수술 3번 해봤는데 암 걸리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 내려가면 잠자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주고 둘 중에 선택하라고 그래요. 약을 먹을래? 이걸 할래? 그런데 그렇게 막상 해놓고 보면 현실적으로는 30%는 주저주저하고 잘못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서구는 앞서가 있어요. 본인의 생명권을 우리 기독교관에서는 좀 다른 거죠. 생명권 본인이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앞서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뒤져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마무리하는 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기 버킷리스트는 뭐 좀 잘하시는 얘기지만 이게 옛날에 사람이 죽을 때 자살할 때 이렇게 천장에다 밑에다 양동이 같은 거 넣었다가 발을 툭 차면 이제 목이 걸려 죽는 거기서부터 나왔던 그런 용어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여기는 죽기 전에 내가 뭘 내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번 적어보는 거죠. 가령 내가 어디를 여행하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용서를 받고 싶은 그런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 적어보고 그걸 위해서 한번 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작성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에서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하기입니다. 이건 이 중에서도 아마 여기 앞에 계신 분, 작성하신 건 작성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병원에 갔을 때 나는 이것은 안 하겠다. 아까 말하자면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인공호흡, 그 다음에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암제를 주사하는 것, 등등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조금 앞서갔지만 아직도 해결을 못한 것이 제가 이제 그 와이프가 지난 8월 8일에 갔기 때문에 제가 직접 느낀 겁니다만은 의사들이 강제로 말하자면 식사를 못하니까 코에다가 콧을 뚫는다고 그러죠. 호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윗속으로 해서 연식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그거 안 하면 나가라고 그래요. 현행법이 안 걸리니까 무사가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옛날에 제가 쓴 칼럼도 하고 내가 이런 운동하는 사람이라 강력히 얘기해가지고서는 마누라한테 코치를 못 키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 지켜보면서 운명하는 거 다 봤거든요. 봤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인데 이걸 작성해 놓으면 지금 몇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 의사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호출은 못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 관건이 얘기를 합니다만 사전 그다음에 장례 의향서도 제가 이제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을 만들면서 이걸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그러다가 은퇴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허례허식이 좀 많아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유언장 작성하기 이거 의외로 안 되고 있어요.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손들이 싸움이 벌어지고 갈라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좀 준비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의료 현실이 우리 의료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냥 앉아서 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자면 그 죽음 자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좀 재미난 것이요. 60년대 심폐소생술이 생기면서 니어데스라는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말로 니어데스 임사체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죽으면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내가 몸에서 빠져나와요. 그 천장에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의사가 와서 어떤 처치를 하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 통장 어디 있어? 이런 거 다 본다는 거예요. 위에서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걸 알았는데 의사들도 죽은 걸 판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20 내지 25% 내지 30%가 다시 살아나와요. 그거 상당수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나오는데 살아나온 사람의 25% 내지 30%에서 이런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얘기하게 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의사들도 정신의 착란에서 오는 하나의 현상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랬는데 그 숫자가 60년대 이후에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게 지금은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이름이 좀 생각 안 나는데요. 그 의사는 젊었을 때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인데 이걸 주장하고 그걸 무시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가지고 나는 천국을 봤다고 해가지고 김영사에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천국을 봤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의학 학술지에까지도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종교적인 관념에서 옛날에 미래 세계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관심 갖고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이건 읽어보시죠. 읽어보시고 아마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나오시고 시간이.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유행인데 이 자발적 단식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서구에서부터 보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는 분들이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움직이질 못하면 드러누워 있으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 죽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생명은 붙어 있지만 생각은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건 말하자면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 그럴 경우에 내가 병원에 가서 그런 고생을 하고 마지막 갈 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럴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문제는 해결한다. 현행 법이 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단식을 하는 게 단식을 하면 여기 이제 연구 보면은 3일 동안이 힘들지 3일 후에는 머릿속에서 아까 엔돌핀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좋은 그런 것들이 나와서 고통도 다 없어지고 평화스럽고 아주 3일만 지나면은 전혀 그런 공포심도 없고 그래서 대개 보름 정도 되면은 하늘나라로 가신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고 한국에도 지금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저도 이걸 관심 갖고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할 중입니다.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례 문제도 이 장례 문제가 사실은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인데 요즘 보면은 자손들을 위한 장례라고요. 이게 허구허식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요건 잠깐 한번 보시죠. 이건 짤막한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그 유골을 뿌리거든요. 서구에서는 물론 그 땅이 미국 같은 넓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정원에다 사과밭에다 뿌리고 사과가 나면 이건 할아버지가 주셨다 할 정도로 이게 그 분골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와이프를 해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깨끗해요. 분골은 사실은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타부시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우리가 묘를 만들 필요 없이 이제는 산골하자. 그래서 저는 그 소망교회 그 곽선희 목사 아들이 하는 이천의 에덴 낙원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서 산골했어요. 산골했는데 거기 물론 이제 봉안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물론 그 산골하는데도 16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장례 문화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빨리 끝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뭐 가셔서 시간도 다 됐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관련하던 한국 골든에지 포럼에서 우리가 나이 들으면 이렇게 생활하자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요건 영국 BBC에서 행복 헌장을 만든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40분까지인데 39분 돼서 좀 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사실은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 신앙인의 죽음 준비를 말씀드리려고 처음에 나눴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자료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찾아보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찾아보시라고 제가 찾아가지고 여기 치면 다 나올 겁니다. 저 유튜브에 치면 한번 시간 있을 때마다 참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 들은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좀 미숙하지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